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제리입니다. 패밀리데이를 다녀온 지 며칠이 흘렀지? 그런데 아직 박스를 못 열고 있어요. 저걸 여는 순간 분명 행복하겠죠. 그런데 괜히 이상하게 죄책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의 손을 기다리는 애들이 많은데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저 박스를 행복하게 열기 위해 저 스스로에게 어떤 조건부 오픈식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있는 책들 중 5권을 읽고 열기. 대신 읽다만 책이어도 되고 얇은 책이어도 되고, 미님사 패밀리데이에서 잔뜩 산 저 책 박스를 열기 위한 독서 브이로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하하! 첫 번째 책은 슈테판 치바이크의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시선이 이쪽 책꽂이에 닿았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전화가 끝나고 펼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자의 마지막 글들을 펴낸 거라 암울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치바이크. 정말 재밌게 글을 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돈을 주체적으로 피하는 기술, 그리고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기술. 매우 어려운 이 2가지 기술을 내게 보여준 사람이 있다. 이 2가지를 알려준 게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30쯤 되어 보이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성이에요. 어느 날처럼 치바이크는 자신의 개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반려견 카스파가 계속 끙끙대는 거예요. 그때 그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이 나란히 걷기 시작해요. 무의식적으로 거지구나 생각했고 돈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이 낯선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몸에 진드기가 붙었네. 불쌍한 녀석. 저기 공원 벤치로 가자. 내가 없애줄게. 독일어에는 존댓말 반말이 있대요. 지위가 같고 수년 동안 친하게 지내야만 반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양인의 예의범절을 중시했더라면 이 남자에게 불쾌감을 느꼈을 텐데 그의 친밀한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기에 무엇에 홀린 듯 마냥 그 명령에 따랐대요. 그리고 카스파의 진드기를 떼어줍니다. 그 다음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안녕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기이한 이야기를 요리사에게 말합니다. 안톤을 만나셨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의 직업이 뭔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라면 무릇 먹고 살려면 직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죄다 내어주거든요. 돈에 개의치 않고 돈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그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로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거죠. 어느 날은 신발 수선점에서 일하고 있고 또 어느 날은 축제에서 임시 웨이터로 일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필요한 것보다 많은 보수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찾아올게. 이 청년은 자신을 위해 철저히 반자본주의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성을 믿었다. 그는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이 작은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도덕적 의무라는 유동 자산을 저축하기를 더 좋아했다. 마음에 빚을 진 기분으로 사람들은 그를 특별하게 존경하는 거죠. 그 후 치바이크는 집에 배수관에 물이 새서 안톤에게 그 수리를 의뢰해요. 다 고치고 나서 정말 작은 보수만 받습니다. 그리고 입지 않는 따뜻한 외투가 있으면 그걸 주면 좋겠다고 말해요. 보여준 옷더미에서 이게 좋겠어? 보석상에서 반지 하나를 고른 백만장자처럼 말했다. 그런 다음에 이 등산화는 저기 골목에 사는 걔한테 줘. 또 이 셔츠들은 그이한테 주면 수순해서 잘 입을 거야. 원한다면 내가 가져다 줄까? 그가 어찌나 관대한 어조로 제안하는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나눠줘.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이 모든 걸 내어주다니 참 좋은 사람이야. 아주 다정하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다. 때때로 사소하고 어리석은 돈 걱정이 들 때면 나는 당장 단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 늘 여유롭고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이 남자를 떠올린다. 필요한 만큼만 대가를 받고 능력이 닿는 한 힘껏 돕는 이 청년처럼 모두가 산다면 우리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도 어쩌면 해결될지 모른다. 맞아요. 진짜 물물 교환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을 만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동 햄스터가 되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걱정 없이 사는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슈테판 츠바이크가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쓴 글들을 잘 읽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네. 츠바이크가 죽기 전까지 나치들을 비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펼쳤었는데 그 용기, 그 말할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연설, 거대한 침묵의 문장 읽어드리자면 오늘날 발언의 자유를 가진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 직접 발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세상의 동료 작가들에게 침묵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미 반쯤 파괴된 혼란스러운 세계 한복판에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힘과 무적의 정신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것은 오늘날 말과 글을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침묵에 맞서 싸우다가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수록 츠바이크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결국 생을 마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둠 속에서야 별이 빛난다고 말하는 그의 문장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다. 네, 이렇게 한 권을 끝냈고 4권 남았습니다. 얇은 책, 너무너무 얇은 책. 다음은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부모님에게 쓴 문장이잖아요. 뭐야. 왜 울컥해.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 여전히 내 앞에는 1968년에 받은 일회용 인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프닝 찢었다. 지니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작가님이 작별인사 SF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영어로 된 원서 SF 소설을 선생님이 주어서다. 그 소설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거짓말쟁이래요. 이 단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 허비가 나와요. 그리고 로봇 심리학자 수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연하의 연구원인 애쉬가 자기를 사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허비는 애쉬도 수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 이유는 로봇은 여러 원칙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앞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고지곳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부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로봇이 하였다. 재밌겠는데 이 단편? 와 어떻게 이런 결말이야? 앞서 말한 그 로봇 3원칙이 16살의 나에게 왜 그렇게도 인상적이었을까? 로봇 대신 아이, 인간 대신 부모를 넣어보니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창 사춘기였던 그 시절에 나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부모의 지시를 따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에 의해 창조되었고 부모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와 로봇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너무 재밌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더 북 시트? 이렇게 페이지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판이 있어요. 찐이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너무 좋네요.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무릎에 어떤 부담감도 없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안 잡고도. 뭐가? 가지 말라고. 인간은 보통 한 해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새해 세운 계획은 완수하기 어려운데 10년 동안에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띄엄띄엄 해 나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10년이 여럿 쌓여서 작가님은 요리도 하고 요가도 하고 식물들을 가꾸고 작가님은 책도 수십 권을 두서없이 같이 읽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을
저 책을 읽다가 또 다른 책을.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읽게 된다. 책 너무 재밌다. 네, 여러분,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을 다 읽었습니다. 야야야야야. 물론 작가님의 팬이라면 엑스트라 읽는 즐거움을 더 누리실 수 있겠지만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책 끝. 이제 다음 책, 또 얇은 책.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좀 짧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물론 정말 얇지만 이렇게 하루에 2권 읽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대견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워낙 좋은 책들이었고요. 과연 내일은 어떤 책을 읽게 될지 뾰로롱. 5권을 읽어서 민음사 박스를 열어라! 3번째 책을 읽을 차례인데요. 근데 생각난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작년 도서전에서 교양백 시리즈 기억하세요? 변영주 감독님의 책 다 읽었고 한 권이 더 있었거든요. 어딨더라? 지니님이 제주에 오셨을 때 앉은 자리에서 읽고 너무 좋다. 귀여워.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저자의 인생 독서입니다. 이걸 제가 반 넘게 읽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고 좋아가지고 오히려 중도에 잠깐 멈춘 책이거든요. 이거를 마주 읽어봐야겠어. 저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만들어준 책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강연 토크 형태로 쓰여서 어렵진 않아요. 잘 읽힙니다. 대부분 소개한 책을 제가 메모했네요. 여기서 토니오 크레거가 소개되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저번에 읽은 데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고 일과는 하등 관계없는 문학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책 속으로 도피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만난 책이 시적 정의. 이 책 시적 정의에서 재판관은 문학적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경제학적 사유는 인식 가능한 세계의 질적인 풍성함, 인간 존재의 개별성과 그들의 내면적 깊이 그리고 희망, 사랑, 두려움 따위는 보지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신비하고도 지극히 복잡한 어떤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복잡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언어들과 사유의 능력을 통해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학적 재판관이란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와 비슷한 관찰자의 능력을 지닌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평한 관찰자는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쓸모없는 독서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신 거죠. 이 책의 저자 누스바움은 내가 읽은 책들이 내게 공감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어서 현실에서 사건을 보고 판결을 하는 나의 자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남은 반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슐러 르권. 진리는 상상의 문제다. 그래서 김영란 저자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만 저는 상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이 없으면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부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해도 바쁜 세상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무언가 더 나은 것에 대한 상상, 다음에 나아갈 행보에 대한 상상,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좋아. 다음 SF는 어슐러 르건이다. 저 고백 하나. 어슐러 르건이 여성 작가인 줄 몰랐습니다. 어슐러 르건을 읽을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소개된 단편을 또 다른 책에서 소개받은 적이 있거든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단편인데 오멜라스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옥수수 가루, 기름 한 그릇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날로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면 행복하고 내 인생은 계속 아름다울 텐데 몇몇 사람들은 아이를 목격하고서 오멜라스를 떠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예견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것. 삶이란 바로 그런 것 위에 서 있습니다. 무지는 사고의 기반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은 행동의 기반입니다.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불확실성.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렇기에 김영란 저자는 우리가 지닌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것,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상상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여기 나온 책들 다 읽고 싶다. 진짜 저번에 소개해드린 병영주 감독님 책도 별 10,000개였는데 대강력 추천. 네 여러분, 5권 중에 3번째 책 끝! 다음은 도서관에서 빌리고 당장 반납해야 되는 최진영 작가님의 트리플입니다. 이건 진짜 짧은 분량의 소설이라서 1시간? 집중하여 읽으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으로 최진영 작가님께 사랑에 빠졌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3개의 단편 그리고 에세이 하나가 실려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편 일요일을 읽었거든요. 3명의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미사를 보내고 그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휴가의 계절이 오면 다른 2 친구들은 부모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 나와 저들의 일요일이 다를 수 있구나. 친구 한 명은 부모가 교수이고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반면 주인공의 부모님은 버스 회사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함께 쉬는 일요일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만 자신과 다른 2 친구를 바라보며 다르다와 불공평은 얼마나 다른 단어일까? 불공평과 평화는 어떻게 다른 단어일까? 그러나 일요일 미사에서 서로의 평화를 빌 수 있었다. 진심으로 빌었다. 이후 주인공 나는 공장에 실습을 나가고 친구들은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때때로 그들과 만나며 나는 또 말합니다. 세상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누구는 웅덩이에 있고 누구는 언덕에 있다. 각자 다른 세상에서 어쨌든 노력하며 아무튼 불공평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생기는 일을 담고 있는데 읽으면서 은유 작가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회 비판적인 그 글쓰기가 막 생각이 난다 했는데 단편 끝에 이 소설은 은유 작가님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썼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을 담은 단편들이 계속 이어지나 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나쁜 어른, 세 번째 이야기에선 좋은 어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해도 돼. 후회할 수도 있고 후회는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후회할 때는 꼭 나한테 말하라고. 같이 그 다음을 생각하자고. 네 번째 책 최진영 작가님의 일주일 다 읽었습니다. 처음에 1시간 이랬는데 완전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었어요. 3편의 단편에서 3명의 10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른이어서 그런지 자연스레 이야기 속 어른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좋은 어른일까? 나쁜 어른일까? 저런 말과 시선은 안 되는데 저러면 아픈 자국이 남을 텐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긴장된 채로 이야기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고 든 생각은 어른들도 이렇게 힘들고 사회가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세상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막막하고 무서울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게 다가올까? 어쩔 수 없어. 너의 책임이야. 이런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독서에서 나왔듯이 좋은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우선 상상해야 한다. 그 세상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연결하여 읽기에도 참 좋았다. 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일주일 추천해 주셨는지 깊게 공감이 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예소연 작가님의 어디있냐 이거 뭐야? 여러분 저 언제부터 옷 거꾸로 입었어요? 제가 곧 또 당근하러 먼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후딱 좀 읽고 싶었는데 말이지. 바닥에 있다고 말해줘. 이삭증. 예소연 작가님의 책
들어와서 제대로 찾아야겠어요. 가는 길에 한번 오디오북 들어볼까. 저는 글자를 좀 눈으로 쫓는 걸 좋아하는 게 자주 돌아가요. 뭐라고? 아니면 너무 좋았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디오북을 잘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갈 곳이 무려 왕복 1시간 거리예요. 뚜벅 당근.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이 키건 소설이고 배우 정우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와보겠습니다.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유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복스랑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여러분, 당근을 다녀왔는데 오디오북도 반 틀었는데 너무 졸려요. 그리고 책을 찾았어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누가 이어폰도 없이 동영상을 큰 소리로 트는 거예요. 동영상에는 얼핏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휘날리고 있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군.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공은 이어폰을 껴서 이제 신경 쓰지 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문제 아저씨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지하철이에요. 그런데요? 시끄럽다고요. 그럼 시끄러운 사람이 나가요. 아저씨가 나가야죠. 여기 사람들 다 시끄럽다고 생각할걸요? 누가요? 도대체 누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인공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네? 시끄럽잖아요. 그쵸? 모아를 바라보는 여자의 시선이 너무 정직해서 그 눈빛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저씨가 신경 쓰인 건 사실이지 않는가. 결국 모아는 저도 모르게 크게 외치고 말았다. 너무 시끄러워 미치겠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욕하면서 다음 역에서 내려요. 그리고 모아도 하차를 간신히 했는데 아까 그 여자가 따라 내린 거예요. 말을 걸어요. 당신 자격이 있어요. 네?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요. 사이비 같으니까 됐어요 라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후회 안 할 거예요. 이 모임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너무 의심스러운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니까 궁금해져요. 뭔데요 그 모임이? 그랬더니 속삭이는 모임이요. 비밀을 속삭이진 않지만 그것이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속삭여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도 속삭임으로써 중요해져요. 제게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호박을 싫어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 모임을 확장해 나가며 다른 여성들이 한 명 한 명 투입이 되는데 저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존재는 자신이 겉도는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들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소설이었다. 여러분께 비밀 아닌 비밀을 속삭인다면? 저는 매직과 염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이야기이나 제가 곱슬머리여가지고 매직을 진짜 오래 해왔거든요. 염색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검정색 머리도 안 어울리고 뭐 새치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밝은 머리를 오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나름 도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여러분, 그렇게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오디오북은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제가 다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5권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민음사 박스를 이제 열 자격이 있습니다. 야!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책을 사서 안 읽은 책들을 좀 읽어서 그런 죄책감을 좀 내려놓는 챌린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매우 얇았지만 이 5권들 모두 즐겁게 읽었습니다. 강력 추천! 이제 박스를 열 자격은 갖췄으나 너무 피곤해요. 1시간이나 걸어서 당근을 해가지고. 민음사 패드하울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위해 시작한 독서 챌린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제리도 안녕.